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조선 후기 서시대감댁 외아들 서윤겸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지방 앞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책상 위에 어제 없던 종이 한 장이 떡하니 놓여 있었다. 윤겸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게 뭐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는 글씨가 적힌 종이가 아니었다. 윤겸은 눈을 껌뻑이며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봤다. 종이 위에는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갓을 쓴 사내 하나, 거친 붓으로 대충 휘갈긴 듯 보였지만 선 하나하나가 묘하게 살아있었다. 윤겸은 자기도 모르게 종이를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대충 그린 것 같은데 보통 솜씨는 아니군. 붓끝이 멈춘 자리마다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선은 아무나 못 그리는데. 윤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근데 대체 이걸 누가 그린 거지? 그 순간 열린 방문을 붙잡고 처녀 하나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서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처음 본 낯선 처녀는 윤겸을 보고 배시시 웃고 있었다. 누구시오? 처녀는 그제야 놀란 듯 어깨를 움찔하더니 머리를 긁적였다. 아, 저 때문에 놀라셨구만요. 저는 송이라고 해요. 한송이요? 윤겸은 손에 든 종이를 보고 다시 송이를 보았다.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이러고 있는 것이오? 윤겸이 인상을 쓰며 소리치자 송이는 전혀 겁먹지 않고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그게요. 저는 어제부터 이 집에서 종살이 하러 온 여종인데요. 뭐요? 여종? 송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히 또 한 번 말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거 아니고 이 집 여종이요. 윤겸은 말문이 막혀 손에 쥔 종이를 흔들었다. 그럼 혹시 이 그림을 네가 그린 것이냐? 송이는 종이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에요. 도련님 방에서 나가시는 거 보고 그려봤구만요. 윤겸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더니 그럼 이게 나란 말이냐? 네, 도련님요. 여종이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와서 이걸 그렸다고? 송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책상 위에 붓이 가만히 있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심심해 보여서 제가 놀아줬지요. 윤겸은 송이를 빤히 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붓이 심심해 보여서 놀아줬다니. 말투를 보아하니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때 윤겸아,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윤겸의 어머니 황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황씨 부인은 방문 앞에 서 있는 송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얘가 오늘부터 우리 집 일 도와줄 여종이다. 어머니!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송이를 부르거라. 송이는 그 말에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는 윤겸을 향해 꾸벅 인사하며 말했다. 도련님을 가만히 보니 제가 그린 것보다 훨씬 인물이 반듯하시네요.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올게요. 근데요, 밥 먹고 있을 때만은 부르지 마셔요. 그땐 제가요, 세상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말이 끝나자마자 송이는 신이 난 얼굴로 부엌 쪽으로 달려갔다. 아니, 어머니. 윤겸이 뒤늦게 물었다. 갑자기 왜 여종을 들이셨습니까? 황씨 부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이모댁에서 일을 하던 안악이 갑자기 숨을 거뒀다지 뭐냐. 그 집에 딸 하나가 남았는데 오갈 데도 없고 좀 느린 아이라더구나. 황씨 부인은 윤겸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사정을 듣는데 딱해서 그냥 둘 수가 없더구나. 윤겸은 부엌 쪽으로 사라진 송이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이 집에 대체 어떤 여종이 들어온 거지? 며칠 뒤 송이가 서씨댁에 들어온 뒤로 윤겸은 어딜 가든 늘 기척 하나를 달고 다녔다. 돌아서면 어김없이 배시시 웃는 송이가 서 있었다.
아니, 너는 왜 자꾸 날 따라오느냐? 네? 네 할 일은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거두는 것이다. 송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마님께서 그러셨는데요. 뭐라 하셨느냐? 도련님 잘 보살피는 게 제 할 일이라고요. 윤겸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래서? 그래서 도련님 가시는 데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거지요. 그게 이유냐? 그럼요. 송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도련님은 앞만 보고 걷는 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 뭐가 오는지는 전혀 안 보시고요. 윤겸은 더 묻지 않았다. 괜히 묻는 쪽이 손해라는 걸 이미 여러 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비켜라! 장터 쪽에서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짐을 잔뜩 실은 큰 소 한 마리가 고삐에 끌린 채 사람들 사이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윤겸은 소리를 듣고도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다. 그 순간 도련님! 송이가 냅다 달려들어 윤겸의 소매를 획 잡아당겼다. 윤겸의 몸이 휘청하며 뒤로 밀려났다. 소는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윤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내려앉았다. 송이는 윤겸 팔을 꼭 붙든 채 눈을 치켜뜨고 소 쪽을 노려보더니 중얼거렸다. 아이고, 소눈이 장식인가? 윤겸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나는 괜찮다. 괜찮긴요. 송이는 윤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도련님, 소뿔이 얼마나 센데요? 저 아니었으면 지금쯤 도련님은 소랑같이 굴러다니셨을걸요? 윤겸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나 참 별소리를 다 하는군. 송이는 윤겸 얼굴 가까이 다가와 싱긋 웃었다. 거봐요. 뭘 말이냐? 이래서 제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잠시 후 송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배를 문질렀다. 도련님, 또 뭐냐? 제가 오늘 도련님 목숨을 구해드렸잖아요. 윤겸의 걸음이 멈췄다. 그래서? 떡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떡? 네. 송이는 진지했다. 점심을 시원찮게 먹었더니 속에서 북이 울려요. 윤겸은 한참 송이를 내려다보다가 못 이긴 듯 말했다. 그럼 딱 하나다. 와! 장터 안으로 들어서자 송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사람도 물건도 냄새도 전부 신기한 얼굴이었다. 도련님, 저기요. 또 뭐냐? 저거요. 송이는 좌판 하나를 가리켰다. 인절미! 인절미요. 윤겸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송이는 이미 그 앞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저거 진짜 맛있어요. 알았으니 제발 가만히 좀 서라. 결국 윤겸은 인절미 몇 조각을 사주었다. 송이는 양손에 쥐고 우걱우걱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좀 먹어라. 누가 빼앗기라도 하느냐? 그러다 목에 걸리겠다. 도망갈까 봐요. 뭐? 누가 도망을 간단 말이냐? 떡이요. 엉뚱한 송이의 대답에 윤겸은 한숨을 길게 내뱉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렇게 장터를 지나던 중 윤겸은 한자리에 발길을 멈췄다. 좌판 위에 분 몇 자루와 물에게는 색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윤겸은 그냥 지나치려다 뒤에서 해맑게 따라오는 송이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상인에게 말했다. 그림 그리기 좋은 붓 2자루 주시오. 네, 종이는요? 넉넉히. 그리고 색도 조금 주시오. 윤겸의 말에 장사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뒤에서 송이가 눈을 크게 뜨고 윤겸을 올려다보았다. 도련님, 글 공부하시려고요? 아니다. 그럼요. 윤겸은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 그림 솜씨가 생각보다 괜찮더구나. 송이는 눈을 깜빡였다. 제가요? 그래. 윤겸은 물건을 받아 송이 쪽으로 내밀었다. 그러니 이거 바꿔라. 송이는 붓과 종이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이고, 도련님. 흙바닥이 제 종이고 나뭇가지가 제 붓인데요. 이런 걸 다 사주시다니 괜히 돈 쓰신 거 아니에요? 윤겸은 대답 대신 그 물건들을 송이 품에 밀어 넣었다. 귀찮아서 그런다. 이제 나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그걸로 그림이나 그려보거라. 제가 감히 이런 걸 받아도 되나요? 쓸 도구가 있으면 그림도 달라지는 법이다. 윤겸은 돌아서며 덧붙였다. 오늘 날 살려줬으니 그냥 바꿔라. 송이는 한참을 서서 붓을 내려다보다가 환하게 웃었다. 도련님, 뭐? 저 이거 아주 조심히 쓸게요. 윤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을 뿐이었다. 송이가 첫 시댁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며칠이 지났다. 허나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송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다. 그릇을 닦다 쨍그랑. 물은 길어오면 반은 엎질러지고 빨래는 널어 놓아도 늘 축축했다. 아이고야, 또 깨먹었네. 종살이 안 하기 허리에 손을 얹고 혀를 끌끌 찼다. 도대체 뭘 가르쳐도 손에 붙질 않네. 손에 붙질 않아. 송이는 깨진 그릇 조각을 쥔 채 눈만 몇 번 깜빡였다. 그게요, 죄송해요. 제가 뭐든 좀 늦게 배워서요. 늦기는 뭐가 늦어? 아이고야, 나원 참 가르치면 알아먹어야 할 것 아니냐. 마님은 또 어찌 이런 애를 데리고 오셨는지. 그때였다. 그만하시게. 마루 끝에서 황씨 부인이 내려왔다. 종살이 안악은 순간 입을 다물었다. 모르면 천천히 가르치면 될 일이지. 어찌 그리 다그치느냐? 황씨 부인은 송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송이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릇이 깨지면 다시 닦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고, 물 넘치면 덜 기르면 되는 거다. 송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다음엔 조금만 깨먹을게요. 그래, 황씨 부인은 참다 못해 웃음을 흘렸다. 어느 날 오후였다. 윤겸은 책을 끼고 방으로 들어가다 말고 마루에 서 있던 송이를 불렀다. 송이야. 송이는 금세 달려왔다. 예, 도련님. 나는 이제 글 공부를 할 터이니 해지기 전까지는 내 방에 들지 말고.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윤겸은 송이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괜히 서성이지 말고 내 방 앞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거라. 송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래. 윤겸은 퉁명스럽게 덧붙였다. 대신 방해는 절대 하지 말고. 알겠느냐? 네, 도련님. 송이는 마루 끝에 자리를 잡았다. 윤겸이 사준 종이를 펴고 먹을 가라붓을 들었다. 그때 마당을 어슬렁거리던 집안의 누렁개 한 마리가 마루 아래에 풀썩 엎드렸다. 송이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붓을 움직였다. 하품하며 벌린 입, 앞발을 쭉 뻗은 모양, 꼬리를 툭툭 치는 모습까지. 붓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담벼락 아래에는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붉은 꽃잎이 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불꽃처럼 보였다. 송이는 그 꽃도 놓치지 않았다. 그때 마당을 지나던 서대감이 걸음을 멈췄다. 응? 서대감은 송이 앞에 놓인 종이를 내려다봤다. 마루 아래 늘어진 개 한 마리, 담장에 기대핀 능소와 그 아래 번진 여름벼까지. 잠시 말이 없던 서대감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끄적인 그림은 아니구나. 송이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라 붓을 놓칠 뻔했다. 아, 대감마님. 이걸 네가 그렸느냐? 송이는 머리를 긁적였다. 네, 개가 곱게 자고 있길래요. 서대감이 웃음을 삼켰다. 걔가 가만히 자고 있길래 그린 것이냐? 움직이면 못 그려서요. 그 말에 서대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럼 저 꽃은 능소하요.
바람 불면 떨어질까봐 미리 그려놨어요. 서대감은 한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그림은 밖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겠구나. 그때 방 안에서 책을 읽던 윤겸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윤겸은 괜히 고개를 돌렸다. 쓸데없이 잘 그리기는. 그러면서 윤겸은 책보다 마루 끝에서 들려오는 붓소리에 더 오래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이었다. 윤겸이 글 공부를 하러 나가고 집안일도 마땅히 할 것이 없자 서시대는 한동안 조용했다. 심심해진 송이는 대문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날은 볕이 유난히 고왔다. 송이는 윤겸이 사준 종이와 붓을 품에 안고 집 뒤 계곡으로 내려갔다. 물소리가 크지 않아 붓소리를 가리기엔 딱 좋은 곳이었다. 바위 아래 그늘에 앉아 송이는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곡을 바라보았다. 그 흐름을 그대로 옮기듯 송이의 붓이 움직였다. 바위의 그림자, 물 위에 흔들리는 햇살, 멀리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까지. 그때였다. 송이가 고개를 돌리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그림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이걸 네가 그린 것이냐? 송이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예. 누구에게 배웠느냐? 송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히 대답했다.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요. 노인이 다시 물었다. 그럼 어찌 이런 선이 나오느냐? 그냥요. 보면 제 손이 이렇게 가요. 노인은 그림을 뒤집어 보고 붓끝을 찬찬히 살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배워서 나오는 손이 아니구나. 잠시 후 노인이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송이라고 해요. 기와마을의 서대감 댁에 사는 여종이에요. 숨김도 꾸민도 없는 대답이었다. 노인은 그림을 다시 펼쳐들며 말했다. 이 그림을 내게 팔겠느냐? 송이는 눈을 크게 떴다. 예? 이걸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막 그린 거라서요. 볼품도 없고 돈 받을 만큼은 아닌데. 마음에 드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저는 또 그리면 되니까요. 노인의 얼굴이 단단해졌다. 아니다. 이런 그림은 공짜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은전을 꺼내 송이 손에 쥐어주었다. 5냥이다. 송이는 돈보다 자기 그림을 다시 보았다. 제가 그린 게 이만한 값이 돼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다. 오히려 적다 느껴질 만큼이다. 송이는 말뜻은 잘 모르겠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엽전을 받들어 쥐고는 신이 난 얼굴로 웃었다. 송이는 곧장 장터로 향했다. 자기 먹을 떡도 새 신도 사지 않았다. 생선 좌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송이는 이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 몇 마리를 골라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마님 앞에 생선을 내밀었다. 마님, 이거요. 마님이 놀라 물었다. 이게 다 뭐냐? 제가 샀어요. 송이는 남은 엽전 3냥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것도 받으세요. 마님의 얼굴이 굳었다.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송이는 숨기지 않았다. 어떤 어르신이요? 제 그림을 사주셨어요. 5냥이나 주시고요. 마님께 감사해서요. 그냥 뭐든 해드리고 싶었어요. 마님은 한참 말이 없었다가 송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특한 아이구나. 이 생선은 오늘 저녁상에 올리자. 너도 함께 먹고. 그리고 엽전을 다시 송이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은 네 것이다. 네 제주로 받은 것이니 내가 가질 수는 없지. 꼭 필요한 데 쓰거라. 송이는 말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마님의 손길이 따뜻해 괜히 마음이 놓였다. 며칠 뒤 송이는 장터에서 붓을 넣을 작은 대나무통 하나를 샀다.
며칠을 품에 넣고 다니다가 결국 윤겸 앞에 내밀었다. 도련님, 윤겸이 고개를 들자 송이는 괜히 부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다. 붓이요. 맨날 책상에서 굴러 떨어지길래요.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바닥에 떨어지면 붓끝이 아플 것 같아서요. 윤겸은 아무 말 없이 부통을 내려다봤다. 괜히 시선을 피하며 받아들었다. 붓이 아프긴 뭐가 아프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붓을 넣는 손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다. 송이는 그걸 보고 괜히 안도한 얼굴로 웃었다. 그날 이후 윤겸의 책상 위에는 늘 그 부통이 놓여 있었다. 그날이 있고 얼마 지난 뒤 일이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마당으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섰다. 앞장선 이는 다름 아닌 계곡에서 송이를 보았던 그 노인이었다. 대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서대감과 마님이 마루에서 내려왔고 윤겸도 뒤따라 마당으로 나왔다. 노인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예전에 도화서에서 붓을 잡았던 사람이요. 이 댁에 송이라 하는 여종이 있다 들었소만. 짧은 말이었으나 마당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때 부엌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오던 송이가 노인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르신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노인은 송이를 보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널 찾으러 이리 왔단다. 저를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송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겸이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을 붓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노인에게로 모였다. 예전에 도화서에서 그림을 맡아 그렸고 지금은 물러나 있으나 그림 보는 눈만은 아직 놓지 않았소. 노인은 송이를 가리켰다. 우연히 이 아이의 그림을 보게 되었소. 허나 한눈에 알겠더이다. 이 아이의 손은 남에게 배워서 만들어지는 손이 아닙니다. 형태를 흉내내는데 그치는 손이 아니라 숨결과 기운을 그대로 옮기는 손이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송이에게로 모였다. 윤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송이를 어찌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도화서로 데려가고 싶소. 마당이 술렁였다. 노인은 서둘러 말을 이었다. 내 거처에서 붓을 잡는 법부터 다시 가르치고 안료를 다루는 법, 그림을 보는 법을 익힌 뒤 잠시 말을 고르고는 또렷하게 말했다. 도화서에 정식으로 연을 대어 견습으로 드리고 싶소. 서대감이 낮게 물었다. 그 아이는 여종이요. 윤겸의 얼굴이 굳었다. 송이는 우리 집 여종입니다. 그림을 좀 그린다 하여 함부로 거처를 옮길 수는 없지요. 이 집에서 지내는데 아무 탈도 없습니다. 노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압니다. 허나 재능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손을 여종의 손으로만 두기엔 너무 아깝소. 그때 마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겸아, 윤겸이 돌아보자 마님은 송이를 보고 있었다. 송이가 그만한 손을 가졌다면 이 집 마루 끝에만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느냐? 윤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 마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종이라 해서 재능까지 묶어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에 송이가 그제야 상황을 알아챈 듯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싫어요. 모두의 시선이 송이에게 쏠렸다. 저 여기 있을래요. 마님도 계시고 도련님도 계시고 말끝이 조금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윤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송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야,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다. 다만 네 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 번쯤은 네 스스로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보내야 했고, 누군가는 붙잡고 싶었으며 송이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그때 노인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급히 답을 주실 일은 아니오. 허나 마음이 움직이거든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게. 도화서에서 최덕이라 이름을 대면 될 것이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마당을 나섰다. 그날 밤 서대감과 마님, 윤겸, 그리고 송이는 안채에 마주 앉았다. 서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그 노인의 말은 가볍게 들을 이야기는 아니었다. 마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송이야, 너는 아직 어리고 여종으로 살기엔 그림 실력이 너무 아깝구나. 송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저는요, 그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윤겸이 낮게 말했다. 그림이면 충분하다. 마님이 윤겸을 한번 보고 다시 송이를 바라봤다. 널 알아본 분이 계시니 그 길로 가는 것도 복이다. 송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저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마님이 놀라 되물었다. 송이야, 송이는 두 손을 앞에서 꼭 쥐고 눈을 붉힌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다. 여긴요,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아침엔 부엌에서 음식 냄새도 나고요. 저녁이 되면 불도 켜지고요. 숨을 한 번 삼킨 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요, 이 집이 처음으로 집 같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래서 멀어지는 건 너무 슬퍼요. 마님은 한동안 송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품에 끌어안았다. 그래. 네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리 하거라. 그제야 송이는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였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 서시대감댁 대문 앞이 소란스러워졌다. 낯선 산의 서넛이 봉인이 찍힌 문서를 들고 서 있었다. 이곳이 서대감댁이 맞소이까? 서대감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문서를 받아들었다. 빛이 바랜 종이, 낯익은 이름. 선대 어른께서 생전에 연을 대고 맡으신 돈이요. 기한이 차 거두러 왔습니다. 서대감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선친께선 그런 빚을 남기지 않으셨소? 사내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는 빚이 아니었지요. 허나 주인이 갚지 못하고 나서 이제는 이댁 몫이 되었소. 문서 아래 적힌 액수는 서대감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럴 리가 없소. 이런 일은 들은 바가 없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대감의 숨이 거칠어졌다.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다 그대로 마루에 무너졌다. 대감마님! 황씨 부인의 외침이 마당을 찢었다. 그러나 서대감은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다. 가옥과 토지는 차례로 넘어갔고 사람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짐이라 부르기에도 초라한 보따리 몇 개를 들고 도성을 벗어났다. 친척의 도움으로 겨우 구한 곳은 외딴 초가 한 채였다. 황씨 부인은 잠시 마루 앞에 서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허나 초가에서의 삶은 고됐다. 쌀독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졌고 마님은 결국 자리에 누웠다. 기침 소리가 밤마다 방 안을 맴돌았다. 윤겸은 이를 악물었다. 날이 저물면 책을 폈고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글을 놓지 않았다. 이번엔 반드시 붙어야 한다. 송이는 날이 밝으면 붓과 종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섰다. 산자락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들고 장터로 나갔다. 그림 사세요. 제가 그린 건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림을 스치듯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 판에 그림이 밥을 먹여주나. 그때 힘없이 처진 송이의 어깨에 누군가 손을 얹었다. 그만하거라. 고개를 들자 윤겸이었다. 이런 데서까지 고개 숙일 필요 없다. 도련님이 여긴 어떻게...
윤겸은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날도 찬데 네가 떨고 다니는 꼴은 보기 싫다. 잠시 뜸을 들이다 덧붙였다. 네가 좋아하는 떡이나 사줄 테니 따라오너라. 송이는 그제야 웃었다. 도련님 정말요? 그럼 인절미요. 윤겸은 툴툴대듯 말했다. 나 참, 또 인절미냐? 그러면서도 이미 떡 좌판 쪽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윤겸과 송이는 빈손으로 초가에 돌아왔다. 손끝은 얼어붙었고 붓은 품 안에서 차가워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마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송이의 손을 꼭 잡았다. 꽁꽁 언 손이었다. 송이야, 이제 장터행 그만 나가거라. 마님은 송이의 손을 비비며 덧붙였다. 이 손 좀 봐. 이런 날에 밖에 서 있었으니 손이 얼음장일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날 밤 송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계곡에서 만났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런 손은 썩히면 안 된다. 마음이 움직이는 날이 오거든 나를 찾아오너라. 송이는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분이 계신 곳에 가면 내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송이는 다음날 새벽 아무도 깨우지 않은 채 붓과 종이를 다시 챙겼다. 이번에는 장터가 아닌 그 노인을 찾아 조용히 떠났다. 도성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바삐 오갔다. 송이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저기요, 그림 그리는 데가 있다 해서요. 도와서 말하는 거냐? 예. 허나 한양은 차가웠다. 도와서 문 앞에서 송이는 몇 번이나 쫓겨났다. 여긴 아무나 드나드는 데가 아니다. 송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 그림만 그리게 해주세요. 최덕이라는 어르신이 여기로 오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 노인을 다시 만났다. 왔구나. 노인은 웃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다. 그날부터였다. 송이는 처음부터 배웠다. 붓을 쥐는 법부터 먹을 가는 법, 종이를 고르는 법까지. 송이는 하루 종일 옛 그림을 베껴 그리고 밤이 되면 손이 떨릴 때까지 선을 그었다. 손이 아프면 멈추거라. 허나 아프지 않으면 아직 덜 그린 거다. 몇 달이 지나자 붓끝이 달라졌다. 선이 흔들리지 않았고 산수는 숨을 쉬었으며 사람의 얼굴에는 기운이 담겼다. 노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주를 써 송이를 도화서에 견습으로 들였다. 여종 하나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린다더라. 소문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졌다. 양반가에서 하나둘 그림을 청해왔다. 집 안에 걸 산수 하나만. 조상 초상 옆에 둘 그림이 필요하네. 송이의 손에 은전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송이는 돈을 품에 안고 윤겸이 있는 초가로 향했다. 외딴 초가에 다다르자 마님의 기침 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송이는 문을 밀고 들어가 마님 곁에 조용히 앉았다. 마님. 황씨 부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송이야. 그때였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윤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송이, 너 대체 어디 있었느냐? 말도 없이 떠나면 어쩌자는 게냐?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송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도련님. 그게 도화서로 찾아갔어요. 전에 배웠던 그 어르신이요. 오라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요. 말을 마치고 송이는 품에서 은전을 꺼내 조심스레 마님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쓰세요. 약도 지으시고 쌀도 좀 사시고요. 마님이 놀라 손을 떼려 하자 송이는 급히 말을 이었다. 그림 팔아서 받은 거예요. 제가 그린 거요. 잠시 방 안에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송이의 손을 꼭 붙잡았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송이는 고개를 저었다. 마님이 계셔서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제야 윤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럼 또 가는 거냐? 송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다시 들를게요. 윤겸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송이는 그 모습을 한 번 더 눈에 담고서야 조용히 등을 돌렸다. 윤겸의 초가를 다녀온 뒤 며칠이 흘렀다. 도화서에 들어온 산수 한 폭이 여느 그림들 사이에 아무 이름 없이 걸렸다. 화원의 이름도 도장도 없었다. 다만 물길은 살아있었고 바람은 종이 위에서 머물다 흘렀다. 어느 날 그 그림이 어람에 올랐다. 임금은 한 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이 그림은 어느 화원의 손이냐? 곁에 있던 승지가 조심스레 고했다. 전하,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은 그림이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 하나를 넘는 물의 결, 그 아래 희미하게 남은 길 자국. 임금이 낮게 말했다. 이 산수엔 사람의 마음이 있구나.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림자를 알아보라. 그리고 마침내 송이가 불려왔다. 여종의 손에서 나온 그림이 다시 궁으로 들었다. 이 산수를 네가 그렸단 말이냐? 송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예, 전하. 임금은 다시 한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손은 궁의 붓을 맡겨도 되겠다. 그날로 송이는 도화서에서 그림을 맡아 그리게 되었다. 비록 말은 서툴렀으나 그 손 하나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어느 날이었다. 도화서 마당이 아침부터 술렁거렸다.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 인사를 드리러 들렀다는 말이 돌았다. 도화서 한켠, 송이는 말없이 앉아 먹을 갈고 있었다. 그때 송이야. 너무 오래 듣지 못한 목소리였다. 송이는 손을 멈췄다. 먹 간던 소리가 뚝 끊겼다. 고개를 들자 마당 한가운데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깨끗한 도포 차림, 허리는 곧고 눈빛은 한결 단단해진 얼굴. 윤겸이었다. 도련님. 윤겸은 송이 앞에 서서 괜히 헛기침을 한번 하고 말했다. 낙방만 하다 이제야 붙었네. 그리고 덧붙였다. 나 이번 과거에 붙었다. 정말요? 송이는 해맑게 웃었다. 윤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 그림이 임금께 닿았다더라. 송이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저는요, 그냥 그렸을 뿐인데요. 윤겸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다. 이젠 네가 나보다 훨씬 먼 데까지 갔구나. 윤겸의 말에 송이는 고개를 저었다. 다 마님이랑 도련님 덕이지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찾아와 주셔서 참 좋아요. 윤겸은 잠시 송이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낡고 다른 대나무 부통을 꺼냈다. 이거 기억하느냐? 송이의 눈이 커졌다. 그건 제가 드린 부통인데요. 윤겸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이놈 덕에 겨우 벼슬길에 오른 듯해서 말이다. 괜히 부적처럼 들고 다녔지. 송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배시시 웃었다. 그러곤 손에 쥔 붓을 살짝 흔들었다. 저도요. 도련님이 사주신 이 붓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잠시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같은 순간에 웃었다. 햇살 아래 낡은 붓통과 헌붓이 잠시 같은 높이에 머물렀다. 각자 다른 길 위였지만 서로의 시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